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 기사들이 전부 다 진실인 것처럼 증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증거 설명하지 않도록. 진실이 아니란 걸 전제로 듣겠습니다.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감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 수사에 명운을 건 듯 집착하는 공수처의 예산만 증액해 주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안을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그리고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여러 매체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또 실탄을 소지한 병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AU앱이 키르기즈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이 전자 개표기를 보급했는데 그 나라의 선거에서 부정 의혹과 폭동이 일어나 국회 과반수 권력을 활용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쉽게 하고 우대하였으며 선거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은 딱 하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연봉 인상이었습니다. 1차 소추안에서는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한 점이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입법들, 예산 삭감, 이게 진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이 절대적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악용하여 입법, 예산, 그리고 줄탄핵으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마저 겁박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다수의석을 가장하여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라면 그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건 당연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이 이 민생 관련한 거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을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혀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다. 이것만 제대로 발의가 되면 이게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참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 선포 행위와 관련돼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그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어렵고 또 합수당 구성도 어려울 것이므로 포고령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하나하나 보통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예.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걸 보면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해라.
셋째, 무력 충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넷째,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해라. 다섯째,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해라라고 지시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이에 증인이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특전사가 고려 대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다만 그 인원으로는 질서 유지가 힘드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자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이번 계엄은 과거에 해왔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죠. 네, 제 생각은 틀렸지만 다르지만 예. 대통령 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계엄을 보면 1군단이나 7군단 병력들이 주력이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병력들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수방사 특전사 병력들은 보조 병력입니다. 초기에 일부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초기 대응 부대 정도인데 주력을 다 빼버리고 초기 병력 그것도 간부들만 하라고 하시니까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도 들고 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장 조조,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안가로 불러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280명만을 보내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증인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특전사가 약 462명, 수방사가 212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뭔가요? 본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초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280명이 맞습니다. 예. 그 280명 맞는데 그 280명으로 질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특전사령관하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용한 병력이 있냐 그러니까 한 180명, 200명이 좀 안 되는 180명 정도 가용하다 그래갖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특전사 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걸 했는데 이게 그 병력이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계엄 해제 시간하고 맞물려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질서 유지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방사는 원래 이제 본청에 이 들어가서 질서 유지하는 것은 특전사가 임무 수행하지만 외곽에서 본청 외곽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임무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수방사 역할이었는데 수방사가 212명이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안에 경내에 들어온 거는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방사 병력은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인원은 대통령께서 최초 지시하신 280명이 거의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병력 투입이라는 그 개념이. 특전사 280명은 본청 내부에 들어가서 질서 유지를 했고요. 예. 수방사는 울타리를 연해서 이게 저기가 본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투입이 제대로 안 돼갖고 50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150명, 160명 정도는 울타리 바깥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등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사하기 위해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작전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 알 텐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제 울타리, 그러니까 국회 울타리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3, 4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km라고만 해도 봉쇄라고 하면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러면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이게 몰리는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는 한 2,000명.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본청, 그 회의실이 있는 본청이라든지 국회의사당 본청, 그 다음에 이제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까지 다 봉쇄를 하려고 하면 내부에도 한 2, 3천 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봉쇄가 될 것이다.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418차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과 그때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당시 출동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공수여단장, 707 부대장 등은 지휘관들이 일관되게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실탄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출동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 없죠? 예,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대통령께서 지침을 개인 지급하지 말고 개인 휴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고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군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개인 하기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개인 하기는 놔두고라도 실탄을 휴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서 개인이 휴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대급이나 대급에서 통합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합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왜 실탄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져가긴 가져갔죠. 그런데 통합 보관했다는 겁니다. 통합 보관해서 대대급이나 대급이 그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 휴대 안 한 것은 안전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비상계엄 시에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증인이 곽종근에게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국회 국방위 등에서 진술하였는데요. 그런 사실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라라는 의미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렇게 봉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병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제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이 혹시 접근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경계를 하고 그 어떤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 오면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출입하는 것도 선별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켜도 되는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은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확보 및 경계입니다.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은 증인이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봉쇄하고 침투에 관한 임무를 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정작 수방사령관 이준호는 국회 국방위에서 최초 임무는 국회를 경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준호의 말에 비추어 보면은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해라라고 임무를 줬다는 것은 거짓이죠. 침투와 봉쇄는 상황에 안 맞습니다. 비상계엄 시에 병력 출동과 관련돼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은 증인이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처음부터 병력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누가 그곳으로 병력을 보내라고 했냐. 병력 이동을 중지시키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곳에는 병력이 투입됐다가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엄 당시 의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증인에게 지시했고 증인도 이 지시 내용을 예하 지휘관들한테 모두 전파했죠. 예, 그거 좀 간단히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갖고 예.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예.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바로 이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쭉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질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이 다
통제를 안 하고 차단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도록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건 지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반대쪽에 거기에 지금 엉켜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수방사령관 이준우에게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01시경까지 경에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사명 일개조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의원들 출입 통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준우의 이런 공소장 기재는 사실이 아니죠.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4시경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갖고 그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말고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30분 후에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국회 소추단 주장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또다시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공소장 기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방사 병력 중에 35특임대 37명만이 겨우 국회 울타리를 넘은 상태였고 나머지 병력은 다 여의도 한강공원, 그다음에 인근 도로, 서강대교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그 직전에 대통령도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상황을 물었고 이에 그 이준호가 시민들이 많아서 국회를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또 실탄을 소지한 병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지시까지 또 하였고 또 군 지휘관들은 국회 증언이라는 데서 실탄을 소지한 바 없다고 증언까지 했었는데 총을 쏴서라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01시 03분경에 그러니까 이미 계엄 해제가 요구안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입니다.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또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회 요구 의결이 01시에 있었는데 01시 3분에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병력을 투입하고 지시한 바 있어 계엄 선포 전에는 병력을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짧게 경고성 계엄을 한다고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은 계엄을 2번, 3번 한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하였다는데요.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회 국방위와 내량규명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이 도끼라고 말한 것은 듣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보면은 이런 곽종근에 관한 증인의 공소장 기재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00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곽종근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중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십시오.
주시면 제가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그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네.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아까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시청장을 만났을 때 네. 그 문건을 주었고 22지, 23지에서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선관위 이외에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네. 근데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장관께서 왜 다시 추가를 하신 거죠? 사실 그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선순위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회하고 선관위였고요. 예. 여기는 병력이 나중에 제한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속하는 인원들이 시간을 봐서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인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입이 안 된 건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네.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거를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네, 여론조사 예, 꽃하고 여기 예. 들여보내면 안 된다. 예,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네. 들었습니다. 증인, 네, 저 문건 증인이 작성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거기 사망을 보면, 네. 사망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 요것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 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입법 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 가지고
이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좀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올라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재부에다가 긴급 그 재정 그 입법권을 해서 이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예,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를 보면요. 저 문건의 가운데 거를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리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뜻인데.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저걸로 자꾸 특대 해석을 한다면 저는 재정부 장관에게 그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근데 저기에 보면 생각입니다. 네.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주지 말라는 그 뜻인데. 임금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1항을 보면 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그 갑제 29호증의 24의 기재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그 제1항의 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이상입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국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아까 하실 거 있습니다. 네. 네, 하시죠. 이거는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축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 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 정체라는 것 때문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인도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첫째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평생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청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위헌적인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사태의 실태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경 국정원이 보안 점검 시 미흡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국회 해산권도 없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국회의 권력남용을 시정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위헌적인 권력남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이지만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 후 반나절 이내에 비상계엄 해제가 요구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의 유연적인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야기된 행정부의 일부 기능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 활동 등으로 인해서 헌정문란 사태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 독재의 실상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면서 비무장과 비폭력을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국회 경비원들한테 맡겨서 본관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창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국회 경비대가 방화수를 분무하자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 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계엄군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회의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고 방해하려고 시도한 일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할 의사도 전혀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 비서관에게 검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또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 누구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이 누구를 체포하려고 시도하거나 체포한 일도 없습니다. 반나절 계엄이 명백히 예상하면서 무슨 일을 도모한단 말입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셋째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해서 해소할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선거 부정을 주장해서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 시스템 5%만 점검했는데 그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아무나 해킹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10월 설립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그 AU앱이 키르기즈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보급했는데 그 나라의 선거에서 부정 의혹과 폭동이 일어나고 재선거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개표기 때문이라는 원성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의 1대1로 주변 국가들이고 중국이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은 국회 과반수 권력을 활용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쉽게 하고 우대하였으며 선거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인의 간첩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해서 간첩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독재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여 부결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였고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통령과 검찰과 감사원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국가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의 유연적인 활동은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일당 독재였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세로 유화 독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의 기능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의 출석과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구인 측은 특정 증인을 신문할 때 피청구인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없는 자세에서 위증을 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청구인을 강제 구인하여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거나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탄핵사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배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관련 증거들부터 보겠습니다. 을 41호증부터 71-1까지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30회 개최한 민생토론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이 부분 입증 취지는 이 민생토론회들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여 전액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을 41호증 첫 번째 민생토론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은 작년 1월 4일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전문성, 조세행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 투자자,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지역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들이 참석했고 그 밖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타 관련 부처 장관들,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국회 정책위 의장, 기재위원장, 예결위 간사,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즉 2024년 1월 4일 용인을 시작으로 대통령은 2024년 12월 2일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전날 충남 공주에 이르기까지 부처 전문가들과 전국을 돌며 총 30회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경청했고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중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할 목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아이돌봄 정책인 늘봄 학교의 전국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세금 등 부담 완화, 원전 산업 정상화,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투자, 이 모두가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함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분야별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했고 민생 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해가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민생 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2024년 4월 초 기준으로 총 240개고 민생 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민생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들께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다른 민생 토론 후속 조치 점검 회의 경제 분야에서 늦어도 그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고 특히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바로 문제가 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장차관들, 전문가들과 함께 1년 동안 전국 각지를 발로 뛰어 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무려 4조 1천억 원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의원 해외 출장 등에 쓰이는 국회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은 유지했고 자신들의 연봉은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폐해 관련 증거들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으로 국방을 무력화시킨 증거들입니다. 군 전력 핵심인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산 예산을 삭감하여 초급 간부 공백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무기 체계를 갖추더라도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의 장기 근무가 없으면 국방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정부 예산 증액으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예산 감액에 가로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삼축 체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85호증의 5 기사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심 안보 전략으로서 한국형 삼축 체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한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축 체계에 합계 5,381억 원을 삭감했고 특히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96% 삭감하여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고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도 84%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예산 삭감 관련 증거들입니다. 2017년 이미 북한의 무인기는 강원도에서 발견된 바 있고 2022년도에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였습니다. 당시 작전을 위해 출격하던 우리 공군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북도발시 압도적 대응을 위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통해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 100억 가운데 99억 5,400만 원, 무려 99%를 깎으며 드론 통합체계 구축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1% 4,600만 원 남겼습니다. 다음 에너지 삭감을 통한 에너지 안보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무산입니다. 87호증의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안보에 주는 함의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산업부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액트지오사 대표 이제 시추할 시점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 유치 추진 동해 심해가스전 본격 시추를 앞두고 진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 논의 동해 심해가스전 상세 시추 계획 최종 논의 현재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동해 심해가스전은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하는 추정 가치로 성공 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독 처리로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산업부 1차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중국 4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크게 뒤처진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 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온 국민이 바랬던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신기술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전기술 강국으로 지난해 7월에는 체코 24조 원 규모 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해외 원전 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인데 당시 원전 수주는 지난 2년여 동안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 팀 코리아가 합심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정상 차원의, 즉 대통령도 원전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정부도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SFR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 이는 발전소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세계는 미래 원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야당은 원전 핵심 기술 SFR R&D 예산 70억 원 중 90%인
6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원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보복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여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가 무력화된 증거들입니다. 5만 명분 마약 밀반입 조직 주범들이 모두 중국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중국인 필로폰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 잠시 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보도 기사들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 저런 기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인정해서 증거로 채택된 것인데 지금 저 기사들이 전부 다 진실인 것처럼 증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런 방식으로 증거 설명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실이 아니란 걸 전제로 듣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중국인 필로폰 공급책 캄보디아서 검거. 북한산 마약이 판치는 대한민국 학원과 아이들을 위협.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이 강남 학원가까지 유입되었고 이를 유통하는 주범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입니다. 어제만 해도 120만 명분 코카인이 건축자재로 위장되어 밀반입되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며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걸 보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까지 합니다. 89-4 기사입니다. 특활비, 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에 대검, 검찰 마비 우려. 수사기관의 특활비, 특경비는 마약 범죄, 딥페이크, N번방 등 민생범죄를 수사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경찰의 특활비를 민주당은 전액 삭감했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6번째 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된다는 기사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까지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 수사에 명운을 건 듯 집착하는 공수처의 예산만 증액해 주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안을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그리고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여러 매체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파트, 야당의 위헌적 입법 시도 관련 증거들입니다. 거대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입법,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 검찰수사조작방지법, 검사무고죄, 기상천외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수사검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죄까지 거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당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1심 선고를 전후하여 처벌 기준을 높이고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삭제하는 셀프 방탄 입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1심 선고 전후 의원직 상실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셀프 방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무고죄, 법 왜곡죄 등에 대해 수사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성태 대북송금 특검법,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특검법들입니다.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양국관리법, 노사 갈등을 격화시키는 노동법, 민노총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각종 방송법들, 그리고 1인당 25만 원씩 그냥 나눠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법인 민생회복지원법, 다시 노조법,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예산 발목잡기용 국회법, 역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수산 관련 법들, 또다시 양국관리법, 모두 위헌적인 법안들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중국의 기술 탈취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도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요구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 기업의 기밀 및 필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종합 요약하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 기술 R&D 예산, 마약 수사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민노총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 등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법과 판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드론 등 국방 예산,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 그래놓고 국회 증언법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방조.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예산, 입법을 가장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일은 딱 하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연봉 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1차 소추안에서는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한 점이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국회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법들, 예산 삭감, 이게 진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이 절대적 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입법, 예산, 그리고 줄탄핵으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마저 겁박해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의 독재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무력감과 허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이런 헌정질서 파괴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어떤 고뇌를 해야 하고 어떤 선택,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지 그냥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식물 대통령 소리 듣더라도 임기 무사히 잘 마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직이라도 걸고 무엇이라도 해봤어야 하는지 민주주의와 다수 의석을 가장하여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라면 방어적 민주주의, 저항권의 발동으로라도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대통령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깊이 100번, 1000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회의원적 예산 삭감, 위헌 입법과 관련된 서증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